자, 저 이제 네 번째 토픽이죠.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뭐 실무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영역이죠. 또 개별세법의 3대 주제라고도 하죠. 법인세법, 또 소득세법, 또 부가가치세법. 이번에 이제 그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제 법인세법 개정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뭐 필요한 부분 또는 이제 합리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들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월결손금이죠. 이월결손금은 직전 연도 이전에 입금 총액이 송금 총액보다 적어서 발생한 이제 결손금이 차기 이후로 이제 넘어온 금액이 되겠죠. 이때 이월결손 공제 한도는 각 사람 소득 금액의 60%가 원칙이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도 회생기업 등의 경우에는 100%를 각 사람 소득 금액의 100%를 공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해서 사업 재편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경우에도 이월결손 밑하면 각 사람 소득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를 추가를 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또 회생기업 등 또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거기에 사업 재편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까지 추가돼서 총 4개가 됐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개정 내용은 재밌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무상으로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개인 간이었다면 증여가 될 겁니다. 근데 개인이 아니었고 법인이었다면 이거는 수령자 입장에서는 자산 수증 이익이 됐을 겁니다. 근데 국고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법인세법상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압축기장 충당금으로 신고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 수증 이익을 또 결손보존 목적, 이월결손보존에 충당을 하게 되면 이중의 혜택을 주게 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결손보존 시 입금 불산입하는 자산 수증 이익에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중의 혜택을 받는 걸 좀 방지를 함으로써 과세 공평을 기하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법인세법의 개정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정리할 내용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 률을 상향 조정했다. 구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정리를 했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고요. 4번이 이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률을 차등화시켜 놓고 상향 조정해 놓은 내용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죠. 30% 이하라고 규정이 돼 있었던 걸 30% 이제 미만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이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의 경우에 통상 100%인 경우에는 입금불산율이 100%가 되겠죠. 그리고 30%에서 100%, 상장법인의 경우에,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50%에서 100%인 경우에는 50%를 공제를 해주고 50% 미만, 과거에는 이하였는데 이 부분이 개정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률을 차등화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수입배당금이라는 건 재원이 배당 가능 이익이 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건 미처분 이익이 경험이 되겠죠. 미처분 이익이 경험은 이미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과세가 됐는데 이게 이제 수입 배당금, 즉 배당금 수익으로 가게 되면 또 법인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률을 또는 입금 불산입에 대한 규정을 둔 건 법인 간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주회사의 지분율에 따라서 입금 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4구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3구간으로 정리를 했고요. 또 이 사항시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거기에 이제 걸리는 경우에도 전체 입금 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도 이렇고요. 마지막에 이제 미만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던 부분을 좀 해소를 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는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으로 가서 이중과세 조정제도는 당연히 배당 가산액이죠. 그로스업 제도가 있겠죠. 그로스업을 통해서 소득 금액을 증가시킨 다음에 배당 세액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게 법인세법상 내국법인과 또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입금불산입 제도가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중소 중견기업이 해외 법인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송금 산입에 대한 규정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가 됐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중소, 중견기업이 해외 법인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당연히,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비가 되고 인건비가 되니까 송금 산입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때,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됐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뭐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대손금입니다. 대손금. 항상 법인세법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대손금과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예요. 대손금은 다시 한번 회수불능 채권이다. 대손 충당금은 무엇이다? 차기에 장래에 대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적립해 놓은 것이 충당부채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다면 대손 충당금은 송금 산입으로 허용이 되면 안 될 거예요. 네,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대손금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통상 대손금을 송금 산입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와 또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굉장히 약해진 경우에 대한 회계적 인식이 있는 경우다. 이 부분을 좀 정비를 하시면 될 건데 대표적 결산 조정사항이 되겠죠. 회수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 원 이하인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결산 조정을 통해서 대손금을 송금 산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 20만 원의 금액을 이렇게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하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순금은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시켜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좀 완화시켰다. 그리고 소액 채권에 대해서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을 좀 완화시켰다. 이렇게 좀 정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리스 관련 세무 처리 기준을 정비를 했는데 리스는 크게 리스 자산의 효익과 위험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의 여부에 따라서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로 구별할 수가 있죠. 근데 당연히 이제 감가상각은 금융 리스의 경우에는 금융 리스 이용자가 하는 것이고요. 운용 리스의 경우에는 운용 리스 회사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기업 회계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굉장히 많죠.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 부담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과거에 이제 즉시 송금 산입이 가능한 소액수선비로 한도를 300만 원을 설정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600만 원으로 증액을 시킨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죠. 당연한 개정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되는데 과거에 이 300만 원의 규정을 오랫동안 뒀던 건 시대적으로 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즉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300에서 600으로 증액시켰다. 이 정도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시상각 적용 계산이 되겠죠. 그때 이제 금형을 즉시상각 적용 계산에 제외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개정 이유를 좀 눈여겨보실 만한 내용이 될 거예요. 다른 세법 규정에서 공구의 범위를 금형의 범위에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상각 적용 예산에서 금형을 제외를 하게 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리고 10번째입니다. 항상 법인세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규정이죠. 업무용 수용차의 송금불산입 적용 대상 적용 제외 대상을 좀 추가를 좀 했습니다. 업무용 수용차의 송금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과연 법인세법 본조에 들어왔어야 되냐? 저는 이제 제가 법학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언론이 시끄러웠죠.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업
법인으로 만들어서 뭐 벤츠 S클래스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경비 처리를 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운행기록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지만, 또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송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8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송금 산입 한도를 인정을 했는데, 계속 이걸 증액을 시켜놓고 있어요. 최초에 만들 때 조세법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미래도 봐야 됩니다. 여론에 밀려서 세법 규정을 만드는 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땜질을 하고 있는 규정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송금물 산입 적용 제외 대상을 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법이라는 건. 법은 기업의 기준과 다르죠.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법을 할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진행되어 오는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당연히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업무용 승용차 송금물 산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또 11번입니다. 제가 땜방 규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업무용 수용차의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좀 완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얼마까지? 보세요. 800에서 1000으로 갔다가 이제는 또 1500만 원까지는 연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송금 산입을 허용해 주는 쪽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로 좀 보고 가겠습니다. 또 하나, 업무용 승용차의 이불 공제 방식을 좀 조정을 해서요. 과거에는 임차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 종료 1년에서 9년까지는 800만 원으로 송금 산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임차 종료 후에도 800만 원을 한도로 송금 산입하는 것으로 정비를 좀 했고요. 또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의 2월 공제도 처분 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송금 산입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도 800만 원 한도로 송금 산입하는 것으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이 규정을 정비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본조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송금 산입에 관해서는, 또는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을 좀 이관을 시키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본조를 이렇게 바꾸는 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또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별로 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법인세법 하면은 꼭 접대비를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접대비 송금물 산입 한도에 대한 상향을 좀 조정을 시켜놨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뭐 기본 한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그대로 1200만 원인데, 중소기업의 이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 금액, 기본 한도 금액을 2400만 원, 3600만 원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일반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100억 이하는 만분의 20이죠. 1000분의 2가 되겠죠. 500억 이하는 1000분의 1이 됐고, 그죠. 500억 초과는 만분의 3이었던 걸, 그지. 100억 이하는 이제 1000분의 3 이렇게 확대를 좀 시켜놨습니다. 1000분의 2, 1000분의 1, 만분의 3에서 이렇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조금은 법인의 접대비 관련된 부담을 좀 완화를 시켜줬다, 이 정도 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지금 개정 설명드리는 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이 내용들은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법인세법에 많이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지정기부금에 대한 내용, 또는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이나 또 사후관리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이나 추천 절차에서 지정 신청을 주무관청에 했습니다.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면 국세청과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라든가 또 산업자원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정기부금 지정 신청을 받았어요. 그치? 그리고 지정 추천은 주무관청에서 기재부로 과거에 바꿨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비일관성을 갖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지정 신청도 이제는 어디에? 국세청,
하도록 이제 강제를 했고요. 지정 추천도 국세청에서 기재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일원화시켰다. 이유는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도를 설정을 하고 또 송금 물산입을 하는 주무관청은 당연히 국세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에 행정부 조직으로서 행정각부로서 기획재정부가 있죠.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일관되게 처리를 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 뭐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정기간도 이원화를 시켜서요. 왜냐하면 실제로 공익성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 6년 동안 계속 지정기부금 단체가 돼서 그지 지정기부금을 받게 됐는데 그지 그 비영리법인 등이 실제로는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신규정의 경우에는 얼마 지정기간을 3년으로 둬서 3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재심사를 통해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유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드랍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하도록 좀 했다. 이런 부분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후관리를 좀 강화시키겠다. 이런 측면들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정 취소 단계 뭐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직전 2년간 고유 목적 사업 지출료액이 없어요. 고유 목적 사업이면 당연히 비영리 사업이 돼야 되겠죠. 즉 공익 사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직전 2년간 없는 경우에도 지정 기부금 단체를 유지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혜택만 받고 실제로 공익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쳐내고 그지 그러겠다, 취소하겠다 그런 취지의 개정 내용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 될까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부속적인 내용이니까 충분히 내용을 보시면서 정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전 2년간 고유 목적 사업 지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국세청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보시도록 할게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인상을 좀 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를 불성실 가산세로 매겼는데 이제는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금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부금 2월 공제의 계산 방법을 조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각 사업연도에 시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했죠. 그리고 2월 공제액은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를 시켜줬죠. 이거는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순서 적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2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순서를 좀 변경했다.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될 거예요.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 부분이 가장 크게 또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번은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되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뭡니까? 그죠? 비영리법인이 또는 공익법인이 본래 교육사업이라든가 또는 본래 공익사업을 위해서 뭘 하게 됩니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유예시킬 수 있는 길목이 이제 고유목적사업이 되겠죠.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수익사업에서는 뭐가 발생했을까요? 수익사업 소득이 발생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제한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적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각 사업 소득 금액이 발생했는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송금 산입을 해버리게 되면 과세 상소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송금 산입 한도를 조금 더 합리화 시켜놨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규정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작동을 했죠.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의 경우에는 어떠다 이런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한도를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했다.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7번은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출연금 취득 자산가액의 송금산입 적용 대상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송금산입을 할 수 있죠. 뭐를 통해서?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압축기장 충당금을 통해서 그 범위를 좀 확대를 시켰다. 뭐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18번이죠. 뭐 별표를 3개 쳐도 괜찮은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당행위상 부인을 본다든가 또는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업무무관 가지금이 될 겁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을 총칙하는 경우가 업무무관 가지금이 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금이 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또 인정이자 입금산입, 또 대손금 송금산입할 수도 없고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도 제외하게 됩니다. 네, 이 업무무관 가지금은 굉장히 범위가 넓었죠. 네, 중소기업의 누구? 절대 임호는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 주택 구입이나 또는 임차 자금을 대여하게 될 때 이게 가지금으로 봤던 게 과거의 규정이에요. 네, 과지금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대여금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가지금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 일시적인 금융의 가불금이라든가 소득세 대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를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금에서 제외하면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겠죠. 그죠?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뭐가 되지 않을까요? 주택자금 대여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연결 고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가면 곧바로 나올 거예요. 주택, 중소기업의 종업원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자금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정도 정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납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법을 좀 개선을 했는데 현재는 뭐 국별한도 방식을 작동을 시키고 있죠. 거기에 이제 이 부분이 좀 들어갔다. 납세자 선택 시 연구개발비 등의 국외 원천소득 대응 비용은 별도 계산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게 개정 내용이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항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볼 때는 이거는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제도다.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시고 확인서 제출 대상에 유동화 전문회사 등은 제외를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다. 당연한 것이죠. 유동화 전문회사는 사실상 자기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타인들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걸 운용을 해서 배당 가능이게 대부분을 배당하는 회사가 되니까 이때 성실시고 확인서 제출 대상에 제외해 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개정한 내용이다. 이 정도 좀 보시도록 하시고요. 또 기타 사회 유출 소득 처분 대상 기부금의 범위를 좀 명확하게 좀 했다. 그래서 법 24조에 따라서 법정 기부금 또는 지정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액을 초과해서 입금의 산입한 금액 또는 송금을 산입한 금액이 되겠죠. 예를 들어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뭐 그렇게 실무적 관행으로 이렇게 처분했죠. 네, 그거를 좀 명확히 해줬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이전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 처분의 근거를 좀 근거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자,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이전되는 이제 소득 금액이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타 사회 유출 소득 처분할 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에게 귀속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을 하죠. 당연히 법인에게 귀속이 되니까 이거는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해야 한다. 그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법인세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도 혼선이 빚어졌는데 이거는 당연히 기타 사회유출 소득 처분하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명확히 좀 정리를 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3번째 23번이죠. 정규증명 미수치 가산세 대상 금액을 좀 명확히 좀 해서 혹시 송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 혹시 이렇게 이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미수치 등의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좀 위배될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그걸 조금 명확하게 좀 정리를 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전자 계산서 지연 전송 기한을 좀 연장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
내용이죠. 항상 뭐가 됩니까? 공급시기에 속하는 사업년도 과세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을 했는데 이제는 다음 달 25일 이렇게 좀 정비를 좀 했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결법인 기부금 2월에 송금산재 금액에 각 법인별 배분 방법을 보완을 했는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규정은 아니죠. 오히려 연결납세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6번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 대가에 국내 원천소득 과세 체계를 좀 개선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뭐 이렇다 뭐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같이 쓰이는 내용이니까 그 정도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내 원천 기타 소득에 국외 특허권의 침해 보상 대가를 신설을 했다. 이것도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이 연결된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법인세법보다는 소득세법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시 우발적 소득이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 정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번은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의 과세 범위를 좀 명확히 했다. 그래서 부동산 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또 주식, 이 주식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 부분 뭐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8번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 원천 인적 영역소득에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을 좀 완화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거주자 등의 국내 원천 인적 영역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20%를 하죠. 과거에는 3% 했던 걸 20%로 증액을 하면서 외국인 프로 운동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걸 좀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머물면서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이 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용으로 좀 인정을 하게 됐는데 다만 항공, 숙박, 음식점 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만 인정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삭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과세의 합리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9번이죠.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방법을 개선했다. 이 부분은 29번 자체를 아는 것보다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합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각 사무소득이나 법인세로 합산 과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하죠. 그때 이제 국내 사업장의 송금 인정 범위를 좀 합리적으로 그렇죠? 인정을 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등 작은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 등도 송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뭐 개정이 됐다. 이건 2010년에 7월에 개정된 OECD 모델 조세 조약을 반영한 내용이다.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죠. 국내 사업장 나와 있으니까 항상 국내 사업장 나오면 외국 법인의 법인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을 인하를 좀 했습니다. 당연하죠. 많이 걷어갔죠. 9.1%. 그죠? 나를 2.1%로 이제 인하를 좀 시켰습니다. 합리적이죠. 항상 과세관청은 이런 부분은 몇 년에 한 번씩 좀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한 개정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니까 좀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지? 그리고 31번 중매도인 계산서는 발급 불성실 가산세 특례 조정을 뭐 연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경매라든가 낙찰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 문제니까 특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만한 내용이 자산 수증 이익 중에 국고보조금 등은 자산 수증 이익 중에 이월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이 개정된 내용이 기부금 쪽이 되겠죠. 그래서 기부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제 순서부터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고 또 이제 기부금하고 연결된 내용이 뭐가 됩니까? 기부금 단체에 대한 신청과 지정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국세청과 기재부로 좀 이루어나가 됐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또 접대비 한도액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일반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3,600만 원 연간 상향 조정이 됐고, 혹시 수익 금액 비율에 있어서는 뭐 3%, 2% 이렇게 개정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시고, 소액 수선비 송금 인정 범위가 300에서 600으로 늘어났다. 또 업무용 승용차의 송금 물산입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이 좀 빠르죠.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전체에 뭐가 바뀌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